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악재와 부담은 여전히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장 후반에 밀려나갔고 미국장이 하락했죠. 상하이 봉쇄 여파가 반영된 4월의 중국의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중국은 언제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재정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인가, 투자자들은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연준의 긴축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간밤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경착륙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G2의 재정 부양책도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반등을 보여주기도 하는 시장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수가 과연 진 바닥을 찾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패를 가지고 시장에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황과 전략을 책임져 드릴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 강한 녀석들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코멘트 듣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시장 키워드 첫 번째, 윤겸 전문가 굴곡진 긴 터널의 진입. 이정우 전문가 기대되는 한미 정상회담. 반지혁 전문가 상하이 봉쇄 해제 공급망 해소되나. 네, 역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약세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황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의견인데요. 굴곡진 긴 터널에 진입했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기 침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긴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5월 FOMC부터 시행이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시장이 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의 하방은 압력을 넣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오늘 그 코멘트로 이제 굴곡진 긴 터널에 진입했다라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증시가 지금 저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제 그 저점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일말의 희망이라든지 좀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 아닐까, 반등의 타임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과 희망 섞인 그런 기대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돌아가는 정세라든지 어제 또 그 뉴욕 증시에서 나타난 그 결과들, 뭐 지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좀 긴 터널에 진입을 이제 이미 한 단계가 아닌가. 터널이라는 게 이제 일직선으로 끝이 보이는 터널은 이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이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증시를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대형 악재들,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이렇게 강한 이제 악재들이 지금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터널의 끝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코멘트를 남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G2 하면 미국하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저 표현을 좀 뭐 우스갯소리로 미국은 우리 한국의 뭐 아는 형님뻘이고, 중국은 이제 동네에서 마주치는 별로 이제 달갑지 않은 동네형, 이렇게 이제 표현을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두 형님과 형이 저렇게 이제 글로벌 경기 이제 둔화, 악재에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증시에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여파가 이제 국내 증시에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민감도라든지 이제 세계 증시, 미 증시하고는 이제 연동성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 약세장을 면치 못하는 면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뉴욕 미 연준의 발표에 의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제조업 지수죠. 제조업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1.6%를 전월 대비해서 이제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월에는 이제 보시면은 그 24.6 정도 전월에 나왔는데 무려 35포인트가 빠지는 바람에 그 미 제조업 지수가 이제 0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기업의 제조 활동이 이제 부진하다는, 약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실적, 매출, 그게 바로 이제 증시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 증시의 이제 기업 실적 발표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지금 미 증시에 또 발목을 잡는 그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연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 또한 그 지금 판매 산업 지수도 지금 상당히 소매 판매도 안 좋고 산업 생산 지수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연준에서 지금 긴축 발언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긴축 발언도 이제 그 금리 인상 50bp를 올린다는 걸 이제 뭐 거의 당연시 일반화해서 옛날에는 50bp 올린다면 뭐 상당히 지금 뭐 놀랄 만한 수준이고 증시에 반영이 돼서 깜짝 놀래서 지수가 뭐 요동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엔 이제 50bp 발언도 뭐 일상적인 이제 발언이 돼버렸어요. 75bp도 이제 뭐 파월 의장이 75bp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는 언급을 하나 저번 주에 사실 그 5월 4일 5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좀 그 안도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가 그게 또 재해석되면서 뭐 지수가 미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았습니까? 뭐 조삼모사 식으로 이제 투자자를 좀 뭐 기만하는 듯한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면서 지금 뭐 주임시가 요동치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좀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 미 인플레에 의해서 이제 그 물가 지수가 CPI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건 누구나 아시는 상황이고 또 지수가 어떻게 올라가다 보면 75bp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글로벌 악재, 이런 증시의 악영향 이런 것들이 지금 매일 연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경직성은 이제 경고하나 또 이제 그 2,500선, 2,400선도 열어두고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다. 보수적으로 어떤 이제 현금 비중도 늘리고 뭐 어떤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매매 횟수도 투자자분들은 조금 줄여가면서 전략적으로 또한 이제 지금 정책주라든지 제가 어제 언급드린 그런 이제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을 하면서 올 하반기까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수익 관리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요 정도 선에서 코멘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계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이제는 또 소비가 중요해집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고요. 내수 소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매 판매가 어제 부진했습니다. 산업 생산도 부진했고 고용도 부진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새롭게 끌고 가려고 하는 미국 쪽에서는 일단 제조업 지표가 또 어제 부진했다는 점이 시장에 또 악재가 되고 있고요. 미국 이제 제조업 지표도 좀 잘 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서는 윤겸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하실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제 경기 우려감, 그 긴 터널에 진입했다고 보시는지 두 분 전문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초록색 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불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처음 출연해 주신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 긴 터널에 진입했다는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고요. 반재혁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시죠? 네, 저는 좀 빨간 분 눌렀습니다. 예, 네.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 전문가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실까요? 저도 긴 터널로 들어왔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코스피 2,400포인트까지는 너무 많이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저는 지금이 좀 무릎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2,500선을 좀 위협하는 선까지는 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재차 2,600포인트까지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바닥에서 살라고 노력을 하지 말고 재차 다시 2,600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 정도 부분에서는 사주는 게 괜찮지 않을까. 네. 아까도 저도 동의하다시피 현금 보유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르면서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지수 하단에 대한 의견은 달랐습니다. 반재혁 전문가님께서는 긴 터널에 진입한 것이 아니다. 언제든지 시장은 반등할 수 있고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는데요. 근거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일단 맞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현재 시장도 지난주 네. 5월 10일 날 저점 찍고,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어제는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좀 깊이는 크지 않았고, 오늘은 현재 또 이제 반등해서 코스피 지수가 2,600 정도를 이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루나라든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말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시장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충분한 여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러니까 한때는 뭐 이게 진짜 금융위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도 나스닥의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중국의 어떤 봉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소매 판매도 11%나 많이 빠졌습니다. 그 굉장히 사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서 항생 또는 중국의 그 종합지수,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지수는 똑같습니다. 고점에서는 뭔가 이게 호재보다는 뭔가 악재가 더 보이고, 그리고 뭔가 바닥권에서는 뭔가 악재보다는 사실 뭐 악재도 지금 넘치죠. 두 가지 이야기만 해도 사실은 시작은 더 바닥을 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항상 최근에 많이 보는 것은 이제 언제 외인의 수급들이 들어올까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외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갔죠.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서 1,400원은 찍지 못하고서 1,290원에서 좀 조정을 보이면서 사실은 이제 외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지금의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좀 고평가됐다는 의견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난 연말부터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크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장이 더 요동칠 수 있는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중국장의 반응을 봤을 때 악재의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의견을 보고는 있지만, 하지만 보수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기회를 포착하는 낙관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계속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대세의 의견이었고, 바닥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또 전문가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채팅창에서 나비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 다 인물이 좋으시네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잘생긴 녀석들, 약한 녀석들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녀석들이 필요합니다. 그 강한 녀석들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정호 전문가가 제시한 키워드인데요. 기대되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자, 과연 이 이슈가 이제 2,600포인트를 계속해서 잡아나가려는 하는 이 시장에서 좀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중요한 모멘텀이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즘 시장이 안 좋다 이러는데,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어떤 재료가 갈까 이걸 많이 고민하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달도 안 된 시간 속에 바로 정상회담이 들어가는데요. 그만큼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20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21일 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4대 그룹 총수까지도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4대 그룹이라고 한다면 삼성, LG, SK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갈까? 시장은 지금 조지아에 추가적으로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아마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저번에 삼성에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슈를 한번 불러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하락세들이 좀 많이 길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재차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동맹이라고 또 지속되고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장 내세웠던 거는 친환경 에너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그리고 풍력이 있는데, 태양광이 이번에 오면서 어느 정도 국내 회사들이랑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강 관련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탑픽으로 꼽자면 자동차 관련이 제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왜냐하면 삼성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재료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 온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추가 공장 건설이나 이런 부분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짓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대나 기아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어요.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마 전기차 공장을 짓지 않을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요즘 달러가 엄청 1,300원까지도 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육박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약간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를 꼽아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히 자동차 주목해 주셨는데, 현재 시장에서 소형주, 자동차 부품주, 부산주공 같은 종목들이 오늘장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흐름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태양광,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을 보셨어요. 태양광, 그리고 철강과 반도체, 그리고 통화스와프 논의까지도 환율과 연관해서 중요한 이슈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길따라님께서는 우리나라가 IMF 때처럼 국가적인 위기보다는 어떤 개인과 또 어떤 부실한 그런 기업, 개인의 파산, 또 부동산과 코인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일부 좀 여파를 받는 쪽 말고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시장의 중요한 모멘텀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오늘 출연하신 나머지 두 분 전문가께서 초록불 주시고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윤겸 전문가님께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초록불 주셨고요. 그리고 반재혁 전문가님께서는 노란불을 주셨네요. 반재혁 전문가님 의견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뭐 오늘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이제 너무나 또 지나친 또 기대감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맞습니다. 일단 맞긴 한데, 옛날부터 이렇게 뭐 국가 정상 간에 이게 만남이 있으면 거다란 이제 딜이 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제 자동차도 사실 오늘 제가 추천 종목도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좀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하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또 너무나 또 지나친 기대감이 또 너무 반영되다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뭐 저희가 진짜 지금 시장이 되게 어렵죠. 이제 이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호재거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서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공장 자체를 논의는 하고 있지만 어디가 될지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쪽에 전기차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이 그룹사 차원의 의사결정이 맞긴 한데 어디일지 모른다라고 일단 조금 애매하게 발언을 했습니다만, 현대차의 어떤 미국의 투자가 우리 관련 기업들의 호재가 된다는 점이 가장 시장에 지금 중요한 점이라고 두 분 모두 판단을 해주셨고요. 반재혁 전문가님께서는 다른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 보시는 종목은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사실 오늘 제가 추천 종목도 사실은 좀 관련된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섹터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자동차 저도 이제 그거는 좀 동일하게 봤고요. 좀 저희 짜고 난 거 아닙니다. 짜고 난 거 아니고 한데 그 보는 관점은 조금 비슷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뭐 어제도 뭐 제가 반도체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그 추세적으로는 일단 좋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까 제가 환율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환율이 좀 더 내려가고 웬들도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면 분명히 수급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동안 좋지 못했던 이런 종목도 올라갈 거고요. 역시 뭐 삼성만 갑니까? 하이닉스, 그리고 또 자동차도,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역시 이게 전기차 관련해서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고 그리고 물가 압력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워낙 약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더 큰 상황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 가파르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얘기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면에서 지난해 연말에 마감됐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재차 다시 협정 체결할지에 대해서 한미 정상회담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높은 레벨에서 원달러 환율 하락하고는 있습니다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한미 정상회담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예, 제가 서두에 이제 글로벌 G2 미국하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뭐 아는 형님 아니겠습니까? 가장 절친 형님이면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파트너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국내 그 굴지 대그룹 기업들이 또 또한 이제 그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그 경제적 교류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첫 방안인 그 바이든 대통령의 첫 그 새 정부 교체 후 첫 방안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외교적 그런 사안들을 많이 논의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큰 뭐 어떤 결과물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한 기대감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발전되고 어떤 결과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한미 정상회담 수혜 섹터로 어떤 쪽을 지금 보고 계실까요? 예,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그 5G 관련해서 그 디시 네트워크스 미국 통신사 4G 거기에 이제 통신망 기지국 선정 그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정돼가지고 이제 그 진출하면서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그 통신 5G, 4G 관련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동안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통신 관련 그 기지국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이 이제 5G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좀 실적도 저조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새 정부가 이제 5G 정책도 나왔고 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미 진출 디시 네트워크하고 계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섹터로 통신 관련 섹터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우상향하지 않을까 차트가 주가에서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삼성은 벌써 6G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수주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디시네트워크 창업자와 만나서 북한산 산행까지 동행하면서 디시네트워크의 조 단위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 섹터로 첫 번째로 통신 장비를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봐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태양광주를 오늘부터 매수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또 현재 투자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의견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어떠신지. 일단은 뭐 태양광 원전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여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뭐 수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태양광 원전으로 보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태양광주가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초록불, 원전주 쪽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의견이 바로 이정호 전문가와 반재혁 전문가와 태양광주 쪽이고요. 윤겸 전문가께서 원전주를 보십니다. 태양광주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의견 좀 더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전도 좋은데 원전이 너무 지금은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태양광은 지금은 볼 때다라고 해가지고 초록불로 했습니다. 어떤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예상되시나요? 결과를 떠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의 시장을 거의 이번 연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신기계 같은 거는 거의 3배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전은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직 차트가 바닥권에 있는 모습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 반등거리는 있다. 이번 재료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 태양광, 그리고 장기로 봤을 때는 원전이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모멘텀뿐 아니라 순환매 관점에서 태양광주 주목을 해주셨는데 반재혁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사실 뭐 지금 한전이 굉장히 좀 그 전력 요거 이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자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매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늘 뭐 한전 산업이 한때 10%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전에 대한 그러니까 또 원자력에 대한 관심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아까 보니까 한 4%, 5% 굉장히 오늘 좋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좀 이 시세를 탈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정권을
들어오고 나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친환경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못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제가 또 일단은 보는 종목이 또 OCI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물론 태양광도 있고 뭐 다른 또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하나솔루션을 보니까 지금 또 다시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아마 하나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역시 뭐 네. 이 정도 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한국전력의 1분기 적자가 7조 8천억 원이 나오게 되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봤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였는데요.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모멘텀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는 언급을 해주셨네요. 한국전력에서 요금 인상이 나오게 될지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전주 말씀해주신 윤겸 전문가님, 원전주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제 원전주는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이제 진행했다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원전 정책으로 이제 바뀌면서 원전주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상승세를 보인 건 사실이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저는 키포인트를 중요한 부분은 어느 쪽에 두고 있냐면 유럽 진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유럽 EU가 그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데 상당한 차질이 생겼고 그 대안으로 대체제 에너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원전 강국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평가를 상당히 EU가 좋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 국가고 또 원전도 기술도 세계적으로 월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부분을 수주 계약을 하겠다는 이제 뉴스 기사 언급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그 이제 어떤 큰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럽의 EU 쪽에 원전이 많이 또 진출하고 또 건설하고 들어갈 거라고 또 예상되고 앞으로 그렇게 펼쳐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원전주가 상당히 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떤 이제 그런 공급 건설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면은 좀 더 추가적인 반등도 있다고 보고요. 또 새 정부가 2030년까지 현재 원전을 유지하고 향후에도 계속 친원전 정책으로 해서 이제 원전을 또 건설하겠다는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태양광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이제 이종호 전문가가 얘기하신 거에 동감을 하고요. 근데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전 정부가 또 태양광 정책을 많이 하다가 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보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좋게 보는데 원전 쪽이 좀 더 어떠한 좀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되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원전주 쪽으로 좀 더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 정부에서 태양광을 잘 못했습니까? 나머지 두 분 전문가님 혹시 의견 반론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으시군요. 예. 하지만 태양광 업황은 좋다. 네. 업황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좋다고 보고 뿐만 있습니다. 아니라 업황 네. 좋다고 판단해 주셨고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에너지 자립 그리고 또 지금 뭐 탈탄소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쪽에서 급합니다. 따라서 원전 쪽에 대한 수주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윤겸 전문가님께서 원전주 탑픽 있으시면 종목만 좀 언급해 주실까요? 뭐 여러 개 있죠. 우리 기술, 뭐 보성파워텍, 두산중공업,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선반영돼서 상승한 부분이 있죠. 있는데 이제 원전주도 그 안에서 또 옥석가리를 해야겠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딱 어느 종목이 가장 뭐 상승세가 있겠다, 앞으로 전망이 좋겠다라고 또 언급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재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보고 또 어떠한 이제 그 시총 여러 가지를 좀 기본적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수주를 결국에는 이제 따왔을 때 가장 그 시장을 또 선점할 수 있는 기업, 기술력이 좀 탄탄하고 기술력이 잠재되어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또 현재 그 시세도 보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산중공업은 두산에너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죠. 원전주. 이제 갑자기 여쭤보셔서 제가. 네, 저도 더 친숙합니다. 두산중공업이. 이게 더 친숙하죠. 두산중공업. 네, 원전주 확인을 해봤고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자동차, 반도체, 태양광 쪽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원전까지 유망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서 과연 환율이 좀 잡힐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지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멘트 보도록 할 텐데요. 반제역 전문가의 상하이 봉쇄 해제
공급망 해소되나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건 이제 점차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 있겠다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상하이 봉쇄 해제가 일단은 뭐 되더라도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 언젠가는 또 봉쇄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반재혁 전문가님. 네, 그 뭐 중국의 일단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국가 자체가 그 일당에서 모든 것을 이제 좌우하다 보니까 좀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가 계속 3월, 4월, 5월까지 계속 석 달 동안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그 5월 15일이죠. 예, 그때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하이 봉쇄를 일부는 단계적으로 해소를 하겠다. 그리고 목표는 6월 1일까지입니다. 6월 1일까지는 전면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제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1%였습니다. 그리고 상업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2.9.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줄 수가 있었는데도 보합권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은 일단은 이것은 이미 선반영되었다. 예, 우리가 이제 악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호재 같은 경우도 선반영이 됩니다. 주식 시장은 빠릅니다. 많은 현명한 투자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상보다 좀 컸다 작았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상하이를 봉쇄했으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실제로 안 좋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뭐 차트 제가 뭐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생지수가 홍콩 지수죠. 다시 또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중국 상해 종합도 현재 이렇게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물론 처음에 이제 코로나를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바닥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이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봉쇄를 좀 풀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는 뭔가 악재는 계속 나옵니다. 악재는 계속 나오지만 거기서 악재에 민감하기보다는 뭔가 호재에 좀 더 민감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또 반대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인 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현금 비중도 좀 더 가져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널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우리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되는 거 확실합니다. 물론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여론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악재들이 쌓였을 때 거기에서 호재가 하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심리적으로 눌려 있다 보니까 악재만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것 때문에 진짜 금융위기처럼 이렇게 진짜 더 폭락하는 거 아니야? 시장 그런 공포심리에 지금 거의 질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질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면 이럴 때, 우리가 또 투자 기회도 또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긍정적인 멘트를 어제부터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행히도 오늘 뭐 우리 한국 지수도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잘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중국도 뭐 다시 뭐 확산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이미 겪어봤어요, 사실은. 오미크론 겪어봤고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진짜 이게 너무 공포가 커졌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는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지금은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타이밍은 오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물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안 중요합니다. 잘 체크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중국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할 수 없다. 꼭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내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수출 기업이라 FNF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패션 의류 사업인데요. 우리가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또는 MLB 굉장히 좀 약간 미국스러운 그렇죠. MLB 딱 봐도 너무 미국스러운 그런 패션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이게 너무 잘 나간대요. 그래서 중국 소비 대장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제 6.3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이 봉쇄를 좀 푼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서 풀렸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악재가 너무 쌓였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이 불확실성이 악재가 해소되는 것도 좀 확인을 하고요. 너무 우리가 공포에 질려 있다. 지금 그런 시장에서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런 호재도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는 그래도 우리가 반등의 기미도 볼 수가 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일단 뭐 중국 시장이 열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제조업에 많이 관련이 돼 있죠.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좀 이따 이제 종목 추천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동안 이제 중국 때문에 좀 안 좋았던 종목 그리고 물류 대란 이제 굉장히 좀 심했었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것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물론 FNF처럼 그렇게 호재성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 물론 한 번에 막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악재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기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2분기에도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소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자동차를 제가 3분기부터 보려고 했는데 조금 일찍 올라온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일단 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다네요. 자동차주. 자동차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사실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뭐 중국 내 메이저 메이커들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거기선 좀 부진한데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의 영향을 좀 우리가 많이 받게 되는 건데요. 시간 조절이 좀 안 됐네요. 제가 오늘 시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을 좀 세 분께 의견을 동일하게 좀 여쭤볼 텐데요. 자, 그럼 중국 소비재주 지금 보면서 매수에 들어갈 것인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중국 소비주 지금 볼 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중국 쪽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조금씩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가 될 거고요. 세 분 의견 주셨는데 두 분은 중국 소비주를 아직 볼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고 반지역 전문가만이 중국 소비주를 지금 봐야 한다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님이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정권에서는 약간 친미 형태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큰형님, 뭐 중국, 미국 이렇게 갈림길에 있다고 보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에 되게 빨리 오는 이게 정상회담까지 빨리 오는 모습까지도 있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는 약간 친미 쪽으로 가야 돼가지고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 소비재 관련 주들은 이제는 조금 놓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아까 전에 제가 코멘트 이후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또 줄었고요. 또 이제 생산 판매도 줄었고, 중국 이제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이제 장기화되면서 지금 중국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지금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위안화 절상도 하고 금리 인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양책을 좀 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떠한 지금 소매 판매라든지 그런 지표의 반영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 지수 관련 그런 지금 반전문가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을 하고 이해는 됩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단시간 안에 반전되고 반등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차기 정권이 친중보다 친미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보다는 미국 모멘텀을 주목해 주고 계시는 이정호 전문가 그리고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윤겸 전문가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강한 코멘트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추천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를 책임져줄 강할 녀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즘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주택가격이 석 달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과 함께 오전장에서는 건설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3% 가까이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SC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동신건설도 같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저희 전문가님들의 강할 녀석들 1분기 수익 강화에 성공한 DB하이텍과 6월로 예정됐었던 누리호 2차 발사 관련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윤석열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R&D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 오이솔루션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시장도 섹터도 변동성이 강한 요즘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앞으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전략 든든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강한 녀석들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달성해 주시는 전문가님께는 저희가 특별한 토마토 스티커 티켓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이 토마토 티켓을 먼저 획득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전문가님이 이 토마토 티켓을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을지 함께 관심 갖고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가 제시하는 종목들입니다. 보시죠. 윤겸 전문가 홈센터 홀딩스, 이정호 전문가 로보티즈, 반재혁 전문가 명신산업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명신산업부터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반재혁 전문가님. 네네. 아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동차 쪽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라든지 이제 기아라든지 이제 2분기 지금부터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올라올 시기는 3분기부터다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올 초부터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조금 일찍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항상 느끼겠지만 내가 사겠다 하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물론 정책적으로는 물론 친미 성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장을 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국이 아무리 쉽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으로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명신산업 하면은 제가 이제 지금 차트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네네. 지금 이제 명신산업은 이제 진짜 증시의 호황기였던 이제 2020년도 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때 모멘텀이 뭐였냐면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테슬라 관련돼서 한마디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봉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계속 흘러내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라고 하죠. 이제 물량이 풀리면서 악재를 거듭하면서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계속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제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렇게 공급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 이제 명신산업이 지난 4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HMM이라든지 여러 이제 물류 해운주는 좋겠지만 이것이 일반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좀 비용 상승을 촉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사실은 명신산업은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는 그런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고 2분기에도 역시 중국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2분기에도 사실은 엄청 좋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3분기, 4분기에는 분명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물론 명신산업 하면
일단은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차량 자체를 가볍고 단단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차,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많으신데 전기차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터리의 어떤 수명을 좀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또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차체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재도 뭐 알루미늄, 최근에 잘 갔죠?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 이런 소재를 많이 차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도 좋지만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속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이, 공법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명신산업 하면 테슬라고 이렇게 딱 많이 박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명신산업이 테슬라만 하는 건 아니죠. 친환경차가 현대차, 기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오면 조지아에 공장 짓겠다 그러면서 이게 한 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KB 오토시스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구형테크라든지 이런 소형 종목들입니다. 1,000억, 2,000억 정도의 굉장히 소형 종목인데 역시 이제 이슈에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실제로 사실 뭐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슈에 올라왔을 때는 잘 트레이딩 과정에서 보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명신산업은 일단은 뭐 현대차, 조지아 그 관련 일단 미국의 법인도 있습니다. 충분히 수혜 가능하고요. 실제로 수혜 가능하고 그리고 물론 테슬라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워하거나 그렇죠? 작년에 사실은 이제 요 실적이 상승했던 게 중국 법인들 그 비아디라든지 또는 최근에 그 이제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데요. 패러데이 퓨처라고 해서 이쪽에도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 쪽으로 계속 공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 관점 이겁니다. 자,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 진짜 나올 악재는 다 나왔고 물류 대란에다가 공급망에다가 자동차 종목이 안 좋았던 것은 반도체 대란 그 공급망에 또 문제가 있었죠. 악재는 나올 건 다 나왔고 4분기에 적자까지 했었고 그리고 1분기에 흑자 전환했고 생각보다 더 괜찮았다. 그리고 2분기까지는 상하이 봉쇄 때문에 좀 더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3분기, 4분기에는 물론 현대차, 기아차도 같이 가겠죠. 그렇지만 선침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매수가 조금 사실 이제 그 오늘 자동차 종목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물론 조지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매수가는 한 22,000원 내에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짧게 25,000원. 물론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길게 보기보다는 일단 25,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2020년 12월에 신규 상장되면서 6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2만 원 선을 지지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조정 이후의 횡보입니다. 명신산업 1조 원이 넘는 자동차 부품주 한미 정상회담으로 움직이게 될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인근에 텍사스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봐주실 분은 이정호 전문가님의 로보티즈 이 종목 볼까요? 네, 로보티즈를 왜 갖고 왔냐면요. 내일 바로 자율주행 로봇 민간 협의체를 출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이렇게 왜 이걸 출범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제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로봇이 뭐 보도, 사람이 다니는 도보로도 뭐 이동도 못하고 뭐 공원도 진입을 못하고 승강기도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민간 협의체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술의 혁신을 좀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 로보티즈는 그 서비스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집개미, 일개미 이런 로봇을 지금부터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이 로보티즈가 거의 우리나라 로봇 회사의 1세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이렇게 선점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추후에 미래에 있을 이제 자율주행 로봇, 이게 어느 정도까지도 보고 있냐면은 물류센터나 이런 부분을 거의 이제는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에서 지속적으로 비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5년까지 23.5% 연평균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 지금 차트상으로도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9,000원으로 갖고 왔는데 2만 원 이하에서는 저는 충분한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로봇 관련주들의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4,5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17,000원까지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정부에서 자율주행 로봇 민간 협의체가 출범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의 일개미 그리고 집개미라는 그 아이템을 생산하는 로보티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입니다. 전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홈센터 홀딩스 테마주 아닌가요? 아, 네. 홈센터 홀딩스는 사실은 이제 그 대선 테마 홍준표 그 대선 후보 때 관련주였죠. 근데 제가 왜 오늘 홈센터 홀딩스를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어제 새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250만 호를 앞으로 짓겠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의 주택 그 소유 욕구와 중산층의 이제 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서 250만 호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전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실패를 사실 좀 했다는 이제 다들 전반적인 이제 의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그거에 따른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또 이유의 가장 큰 건 공급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또 주택 그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는데 공급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동안 아파트 값이 이제 천정부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제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 공급이 이렇게 현실화되면은 이 이제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건축 자재 전문 기업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또 제가 파악해 본 바에는 재무 구조도 상당히 튼실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 비율도 좋고 그런 이제 양호한 부분을 갖고 있고 이제 정책 수혜주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공급에 참여하게 되면은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고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예견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월봉상 차트인데요. 2017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최근 월봉상 보면 3,117원을 찍고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트 주가를 해석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이때 2017년 때면은 이제 그 전 정부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값은 이제 천정부지 오르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고 사실 또 이제 전 정부 때 건설 업종들이 상당히 좀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침체기를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급반등하면서 우상향했던 모습은 사실은 그때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이제 주가가 동학개미 그런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온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이제 녹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21년 지나서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 아파트 이제 공급 정책 부분이 이제 기대감과 그런 이제 희망 부분이 같이 이제 녹여지면서 이제 주가가 한 보시면 2월부터 약간 상승하는 국면을 좀 보였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은요, 28년부터 29년, 20년, 21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비해서 2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상당히 좋은 전년 동기 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만 마지막 보고 말씀드리면은 1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치갱신을 하면서 이제 차트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주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참여하고 한다면 더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진입가는 이제 1,600원대에서 한번 진입하시고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는 1,800원, 2차는 2,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원 선에 잡고 내려오면 손절하셨다가 재차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 하면 4대강 관련주 홍준표 테마주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데 실적을 보시면 건실합니다. 지난해 실적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명신사업도 역시 실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로보티즈는 좀 적자가 아쉽긴 하지만 1분기 매출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적자도 줄였고요. 자, 이 세 가지 종목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다음 주에 그 수익률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믿고 기대실 만한 강한 녀석들이 보이셨나요? 매일 오전 11시 오전장의 마무리 전략은 강한 녀석들과 함께해 주시죠. 저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